문희정의 뉴스 에피타이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이 다른데요. 자, 본인의 출생 연도 끝자리입니다. 1과 6이면 오늘이고요. 저는 4거든요. 그러면 목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출생 연도를 잘 확인해가지고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인당 지급 금액은 기본적으로 15만 원이고요. 다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다 받는 건데 비수도권 거주자는 여기에 3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제 동생은 18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5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럼 그래서 23만 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네. 그래서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한 다음 날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사용 기한을 또 잘 확인하셔야 돼요. 11월 30일까지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라고 하는데 일부 업종 제외되는 것도 확인을 좀 하실 필요 있는데 우리가 사실 거의 사용하는 데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시장 장사 하시는 분들이 종이 쿠폰 줘. 나는 단말기 없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쓰시는 분들도 종이 쿠폰을 줘. 나는 그 카드나 이런 거 할 줄 몰라.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제 티격태격 하는, 다소 그 다툼이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도움받으시면 휴대폰 있으시면 어떻게든 휴대폰과 계좌만 있으시면 어떻게든 다 연결해서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놓치시는 분 없이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부 지역 상품권을 종이로 발행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종이 상품권들을 발행하는 지역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수령하실 수 있는 거 지역마다 다르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으면 저기 주민센터 가시면 돼요. 네. 가가지고 선불카드나 뭐 이런 거 주거든요. 예,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도시는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15만 원에서 5만 원 추가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죠? 경우가 죄송합니다. 다른 거죠? 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안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 한 40%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과연 지금 몇 프로나, 드글드글하다는데. 몇 프로나 수용을 안 할, 수용구처럼 수용을 안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다음 얘기 이어가도록 하죠. 네. 자, 윤석열 정부의 폐악질 중에 사실 가장 큰 게 부자 감세였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을 파탄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세 기조로 인해서 국가 재정 파탄 나고 세입 기반 붕괴를 했고요. 조세 정의가 정말 말 그대로 사라졌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가요, 이 법인세와 대주주 양도세 등부터 원상복구를 하면서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법인세에서도 상위 1%가 감면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법인세 10만 원 내는 사람은 10만 원 내던 거 9만 9천 원 낸 거밖에 없는 건데 법인세 상위에 있는 재벌들, 삼성 같은 경우가 한 90조 원 이상 법인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내는 데가 현대자동차겠죠. 거기도 한 60조 원 이상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사회 그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아무튼 이 1% 세금 감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2022년도하고 작년하고 2024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40%가 급감한 40조 원 가까운 법인세가 감면이 돼버렸다는 거죠. 대한민국 세수가 600조 원인데 그중에 거의 8%, 7% 가까운 게 이 법인세 하나에서만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위 1%의 대기업들한테 거의 40조의 대부분이 그 특혜가 돌아갔었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갖고 그 기업들이
잘했느냐는 거예요. 뭐 채용을 했어. 뭐 사회에 기여한 거 그러니까 뭐가 있어? 채용을 늘렸어, 수출을 늘렸어, 시설 설비 투자를 했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도 최악이었고 심지어 주가까지도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는 없었다는 거야. 이거를 통한 어떤 낙수 효과?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부담을 누가 다 안았어요? 봉급 생활자들이 전부 다 추가로 그 부분을 내면서 얻은 거고. 아니, 그리고 전기세 오르기, 가스비 오르지, 뭐 이상한 거 다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이 서민들 세금 털어먹었다니까? 서민들 지갑을 털어먹었어요. 어쩔 수 윤석열 없잖아요. 정부가. 쓰기로 한도는 정해져 있고 더군다나 윤석열, 김건희는 쓰기로 한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씨. 한국은행이고 외국 어디서 끌어당길 수 있는 단기 채권이고 심지어는 다른데 지역에 내려가야 될 예산까지 끌어다가 모자라면 펑펑 질러서 써버렸는데 이런 재정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거 법인세 깎아준 거 사실은 그대로 국민들한테 지금 보조금으로 돌려주려고 하더라도 아직도 깎아준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은 법인세 다시 그 1%를 환원하는 요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이 얘기가 언론에 미리 나오는 얘기는 또 이걸로 인해 갖고 지랄 발광을 할 기레기들과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아니 나 겨우 1년에 기업해갖고 한 천억 버는데 그거 거기서 법인세를 1% 더 내라 그러면 10억 넘는 돈을 나 법인세를 더 내야 되는데 이래갖고는 나 길에서 길거리 나앉게 된다. 100% 그거 나온다. 기사. 이따위 기사들을 또 써낼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경제신문 100% 나온다. 나 최근에 되게 기가 막힌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응?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오셔가지고 응. 아들이 2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왜? 이러고 봤더니 아버지가 갭 투자로 20여 채 집을 가지고 계셨어요. 집이 20채인데 네.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이거 기자가 막 안타까워하는 기사였으니까 그럼 집 한 채만 팔아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집 한 채만 팔아. 그거 금방 내겠는데 이게 뭐냐? 그건 팔기 싫고 세금은 내기 싫고. 아니 나는 아버지가 아. 갑자기 돌아가실 줄 몰랐고 20채를 나한테 물려주실 줄 몰랐고 나 20대인데 나한테 2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팔면 남겠구만. 하나 팔아도 2억 넘게 나오겠구만. 사람들이 야 상속 야, 나 그 집안에 양자로 입적시켜줘. 입양 미라클님께서 내가 해결할게. 나도 2억 상속세 내고 싶다. 아 나는 상속세 얼마든지 낼 생각 있다니까 상속만 해줘. 진짜 저 법인세 얼마든지 낼게요. 저한테 법인을 주세요. 아 진짜. 아무튼 골 때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세장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만 이게 새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 원래 깎아줬던 거를 돌려놓자는 거 아니에요. 왜? 깎아준 효과를 못 봤으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부분에 법인세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들이 출자나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각서를 써. 1년에 40조씩 투자하겠다고. 약속하면 마음의 것도 안 하지. 근데 이거 원래 상속 받을 때요. 한정 상속이라 해가지고 아버지 유산 안 받으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거예요. 아버지가 갭 투자 장사꾼이잖아. 집을 다 부채하고 묶어갖고 샀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20채라고 하지만 사실 다 팔아도 80%를 갭 투자로 했다고 치면 20%밖에 안 남는 거기 때문에 4채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상속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2억이 없고. 그러니까 2억을 내기 싫으면 그러면- 깔끔하게 아버지가 했던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날리면 어머니가 받을 수도 있고 삼촌이 받을 수도 있고 성 없으면 국가에 구속될 수도 있으니까 사겠지. 그냥 내지 말고 깔끔하게 던져요. 뭐 그런 걸 걱정해주고 자빠졌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도 너무 웃긴 게 왜 이놈의 기자 새끼들은 맨날 부자들 편에서만 기사를 쓰냐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법인세를 늘려 잡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기업이 돈을 벌어야 법인세를 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화나셨습니다. 내채 받게? 내채 받게? 아니, 이제 20채인데 사실은 4채 가격으로 20채를 샀다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팔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다주택이라. 저는 그냥 그 기사 보시고 많은 갭 투자 하신 분들이 빨리빨리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송 작가님은 저쪽 마인드이기 때문에 뭐 아. 그렇게 너무 뭐 화내지 마십시오. 네. 아, 예. 그리고 20채면 건전하지 뭐. 저봐, 네? 저봐. 뭐 800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20채면 이제 초보지 뭐. 그 정도는 강남권에 에이, 가면. 무슨 소리야. 이분 분명히 강남도 안 살 거예요. 20채 정도 같으면. 아무튼 그 걱정은 상속받은 아들한테 하라고 하고 우리는 조세정이 빨리 해갖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근로자들의 어떤 소득세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꾸준하게 투명주갑 열고 세금 내고 있으니까 너무 투명하지? 있어서 혜택 받았던 사람들 그만큼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의무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저항하게 되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왕고로 되는 거예요. 저항하다 보면. 자, 일본 여당 역시나 참패를 했습니다. 자, 어제 일본에서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사실 선거 전부터 자민당이 50석 이상을 얻어야지만 과반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왔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공명당하고 합쳐도 50석이 되지 않는 의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시바 총리는 본인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다로가 나서가지고 이시바 총리 물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더 큰 문제는 이시바 총리가 그나마 우리 쪽과 얘기가 좀 잘 될 수 있는 총리였는데 지금 약진을 한 정당이 참정당이라고 극우정당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참정당은 여기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아무튼 극우 중에 상극우 거의 전환길 당에 가까운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만일에 제도권 여당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치면 다시 초극우화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냉각이 많이 보이는 그런 결과를 지금 일본이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자민당 내에도 상당히 극우 쪽으로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여성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우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시바 총리가 정말 끌려 내려오고 극우 쪽의 어떤 목소리가 더 강해지게 되면은 일본도 텄다. 더불어서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거 이웃 국가한테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소다로가 아마 제일 유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아소다로가 들어오게 된다고 치면 우리는 거의 전쟁 준비해야 그렇죠.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기억하시죠? 예전에요. 아소다로가 몰래 비밀리에 윤석열을 만나고 갔습니다. 심지어 자기 사무실에다가 한반도 지도를 걸어놓고 있고 만일에 한국에서 무슨 비상사태가 생겨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오는 일종의 탈주자들이 있다 그러면 해상에서 전부 다 총격을 해갖고 수장을 시켜버리게 이렇게 말하는 놈이거든요. 이 자식은 사실상 한반도 안에서 전쟁이 나기를 기대했던 놈이에요. 근데 윤석열이랑 아소다로가 몰래 만나갖고 아마도 그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상태에서 아마도 계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어찌됐거나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과 또 확실한 어떤 제어력을 가지고 강경하게 사안을 준비해야 될 이런 위기가 현재 닥쳐 있습니다. 자, 미국 소식. 미국 소식도 들어봐야 되는데요. 네. 이건 정말 너무 더러운 얘기라서 어떻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성년자 성매매와 인신매매 혐의로 2008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이 사람 2019년에 수감 중에 갑자기 숨져요. 이걸 놓고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음모론이 나왔었는데요. 안 죽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했다라고 하는 음모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 또는 네, 살해당했다. 거기에 관련한 얘기는 제가 또 옛날에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명단에, 소위 성접대 명단에 영국의 앤드루 왕자를 비롯해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들어있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도 트럼프- 껴있다는 거죠. 머스크가 이 폭로를 했죠. 관련이 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에 무슨 정치인들이 했으면, 뭐 또 정치 공세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깐 사람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고, 이와 관련해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 게 폭스입니다. 폭스뉴스입니다. 사실 폭스뉴스는 트럼프를 옹호하는 극우 보수 매체거든요. 뭔가 삐뚤어진 거죠. 뭔가 이권이 부딪혔거나 뭔가 삐뚤어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폭스뉴스는 일단 그거부터 던졌습니다. 트럼프하고 앱스타인하고 주고받은 편지 속에 트럼프가 그린 굉장히 부적절한 그림이, 음란 편지.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먼저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 소유주가 누구냐면 루퍼트 모독이라고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14조 원의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 되면 앱스타인 명단 다 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입장이 케네디 바뀌었어요. 그 파일하고 앱스타인 명단을 같이 까겠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지지자들 마가라고 불리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터 어게인,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이른바 그 트럼프 빠들한테 그 얘기를 통해 갖고 이거를 선거 공약처럼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상 이거를 까라고 하니까 안 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5일 날 민주당하고 공화당에서 표대결을 한 겁니다. 이거 까자 말자라고 표대결을 했는데, 야, 이것도 절묘해. 211표 대 210표로 이게 부결이 돼갖고 못 가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표 차이네. 이게 지금 썰에 의하면 앱스타인 이 새끼가 이제 섬에다가 어떤 숙박시설 리조트 같은 걸 갖춰놓고 이른바 잘 나가는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갖고 그 안에서 미성년자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소개를 시켰는데 그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는 거야. 김학의 같은 거네요. 김학인데 더 악질인 더 거지. 악질이네, 미성년자. 미성년자를 했으니까. 문제는 이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 출입 기록이라든지 현장에서 만났거나 또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다 수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의 1테라분의 저장 장치에 들어 있었고 이거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지면 정말 미국의 경제계, 연예계, 뭐 정치계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질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 거예요. 심지어 여기가 뭐 영국의 앵드루 왕자나 빈살만 같은 예. 사우디 빈살만 같은 사람까지도 여기 다 껴 있어요. MBS도? 네, MBS도 껴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뭐 기사나 이런 절차들을 봤는데 JP 모건이라는 도이치방크 이사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다음에 뭐 앤드류 연구관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기소가 되기 전에 전부 피해자들이랑 합의를 봤어요. JP 모건은 2억 9천만 달러를 배상을 했고 도이치방크도 960억을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왕자도 190억 원이 넘는 합의비를 냈어요. 그리고 빌 게이츠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마누라한테 이혼을 당해갖고 재산 절반을 날렸죠. 근데 이와 연루돼 있는 유명 인사들 중에 일론 머스크, 빌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에리 서머스, 노엄 촘스키 뭐 이런 그 미국을 대표하는 정치계의 원로들이나 학계 원로들이 여기 다 엮여 있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도 있네? 네, 빌 게이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터지고 부인한테 이혼 당한 겁니다, 빌 게이츠도. 네. 다 연관이 있어. 근데 여기에 직접 갔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고발했다. 이 얘기는 사실상 트럼프하고 갈라지고 난 다음에 뭔가 트럼프한테서 보복을 당할까봐 자기가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까봐 일종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기소를 당하고도 결과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가 문제가 되니까 바이든 때 문제가 되니까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자살한 걸로 해갖고 사건이 종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제공했던 파일은 지금 분명히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확인을 했는데 갖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거를 트럼프는 처음에 공개한다고 했던 걸 갖다가 검토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토만 평생 할 수 있다는 거야. 로스웰이라든지 아니면 트럼프 사망 사건이라든지 트럼프요? 트럼프가 케네디 사망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한 파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지금도 검토 중이라는 거야. 왜? 이게 나중에 이 사건의 흑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공개를 했을 때 퍼질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해갖고 이른바 공개를 보류해 놓은 상태로 묶어버렸다는 거지. 근데 트럼프가 이 짓거리를 하니까 트럼프도 걸린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특히나 트럼프의 열혈 지지층이던 마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 바들이 지금 10%에서 20% 이상 마가를 탈퇴하고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를 공개하지 않으면 계속해갖고 이런 비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거고 그만큼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져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 그러면 내년도에 있는 중간평가 선거에서 트럼프가 대패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패가 일어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반사 이익을 일론 머스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터뜨렸다라고 하는 썰이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초에 앱스타인이라는 인간이 처음에 들어와서 뭔가 이런 그 막강한 인맥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거야. 갑자기 돈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해갖고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인맥을 만들고, 또 이런 인맥을 통해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게 된 배경에는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일종의 뒷배가 존재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엮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협박하거나 자기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을 한 거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스라엘 첩보기관인 모사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 지금 가자지구 문제도 있고 트럼프가 계속해갖고 여기에 그 이스라엘 쪽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를 올가매기 위해서 이 파일을 갖다가 흔들기 시작한 게 모사드고, 결국 지금 미국이 이해할 수 없는 본토에서의 이란 폭격 같은 평소에 트럼프가 하지 않던 과격한 짓거리들을 한 게 이스라엘의 협박이 먹혔거나, 아니면 지금 이 파일 공개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폭격한 게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어찌됐거나 이 사건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에서도 표결을 통해 갖고 무조건 이거를 까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트럼프 지지 세력 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공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잠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탄핵을 당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이 사건 파일을 공개 못하는 걸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지금 미국 난리 났어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트럼프가 했던 뭐 관세 전쟁, 뭐 실패, 경제 무너진 거, 뭐 이스라엘 전쟁, 모든 이슈를 다 모든 이렇게 이슈를 삼켰어요. 이게 다 빨아먹어버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트럼프가 깜빡하게 자기 파일을 지우고 공개를 해서 나머지를 다 죽여버릴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미국의 사법 시스템상으로 그건 불가능할 것이고 그랬으면 진즉에 할 수 있었겠죠. 외계인 공개했겠지.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이걸 못하는 만큼 트럼프의 정치적인 위상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트럼프가 잘리고 말고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정책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거는 미국 안에 이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내부 정부들이 관여를 하는 거니까 간판으로 트럼프가 있냐 바이든이 있느냐는 크게 미국의 이익과는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좀 다른 게 만일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짓을 해서라도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짓거리를 벌일 수 있는 게 트럼프라는 거예요. 윤석열만큼이나 무모한 놈이 트럼프라는 거야. 그건 맞지. 그래서 윤석열이는 계엄을 했지만 트럼프는 전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세계 전쟁이 게 되는 예, 거죠. 세계 전쟁 최소한 얘는 이제 국지전 갖고는 안 돼 이제는 핵이 동원될 수 있는 아이고.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는 거예요. 워낙에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이 앱스타인 사건의 진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혹 그대로 믿으시면 그게 맞다고 봐집니다. 네. 아니었으면 끝난 거야. 그 의혹이 사실인 거야. 이 명단에 거론됐던 놈들이 이미 그와 관련된 나쁜 짓을 했고, 그리고 이놈들이 결과적으로 약점이 잡혀갖고 이 파일을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는 대로밖에 못하고 있는 게 상황이라고 치면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미국과 트럼프의 방법이 사실은 굉장히 전 세계 평화에 위험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더 자극적이어야 되거든. 그럼 솔직히 제가 생각해서는 3차 대전밖에 없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하약고가 어디냐 이거예요.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중동, 대만, 대한민국. 그래서 이 추세, 이 앞으로의 추세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송 작가가 미리 나쁜 음모론을 한번 여러분한테 펼쳐드렸습니다.